시작해도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일규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외대 수학과에서 재직하고 있고, 제가 소속이 하나 더 있어서 저기 대전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이산수학 그룹에도 이제 소속이 있어서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저는 평생 이제 수학이랑 컴퓨터과를 공부를 해서 다른 분들은 둘 다 공부하는 분들 사실 많죠. 이제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 고르지 않고 이제 둘 다 하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제 스나크에 대한 발표이고, 제가 뒤에 스나크 뒤에 있는 수학적인 이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알고 있어서 실질적인 그 코딩이나 뭐 러스트나 고나 카이로 이런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제가 여기에 보면 레퍼런스를 많이 달아놨습니다. 요 레퍼런스를 보고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었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막 가지고 온 게 있어서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자신 있게 손 들고 지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제가 틀린 걸 수도 있고 이 레퍼런스가 틀린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말해주면 저도 배우고 다른 분들도 오해 없이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왔는데 그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저한테 나오면서 지난주에 수학이 너무 많았다라고 해서 힘들었다라고 말해서 이번 주는 되게 하이 레벨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수학 얘기도 조금은 할 텐데 그냥 개념적인 부분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할 거라서 충분히 소화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간과한 게 뭐냐면 이제 슬라이드는 대부분 영어로 준비해왔습니다. 왜냐면 자료가 대부분 영어고 보통 이제 아카데믹한 거를 공부하다 보면 영어가 많이 쓰여서 영어를 쓰고 중간중간에 한국어도 넣었는데 뭐 코딩도 어차피 다 영어로 하시니까 이 정도 영어는 충분히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지난주에 플랭크 해가지고 스나크에 대해서 배운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오늘은 제가 스타크를 할 거니까 계략의 개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나크는 여기 있는 것처럼 Subsistent Non-Interactive Argument of Knowledge인 거고, 사실 스나크랑 다른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되어 있지만 스나크의 특정한 한 케이스를 스타크라고 이제 흔히들 칭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스나크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어떤 스페시픽한 경우를 뭔가 일반적인 스나크보다 더 이게 뛰어나니까 약간 이름을 줄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이제 스타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스타크는 Scalable Non-Transparent, Scalable Transparent Argument of Knowledge입니다. 앞에 SN 대신 ST가 됐지만 사실 이 스타크라는 것도 여기 앞에 있는 SN에 해당되기도 한다. 근데 SN 앞에 ST를 또 붙이면 너무 기니까 그냥 대체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특별히 저 두 단어를 바꾼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게 스타크에 포함이 됐는데 슬라이드가 좀 잘리네. 일단 우리 스나크 쓸 때 딱히 제한이 없죠. 약간 프루버가 무슨 계산을 할 때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약간 그런 개념인데, 이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컴퓨테이션 사이즈가 혹은 컴퓨테이션 랭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프루버랑 베리파이어의 시간의 바운드가 있습니다. 대충 프루버는 컴퓨테이션 타임이 뭐 n이라고 치면 프루버는 n 로그 n 정도. 그러니까 리니어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 안에 이걸 내가 그러니까 증명을 생성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 베리파이어는 서브리니어인 거죠. 그러니까 리니어보다 더 적게. 저기 보면 로그 k to the n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은 k는 2일 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로그 n 곱하기 로그 n이니까 비거 n보다는 훨씬 적은 시간 안에 내가 베리파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대신에 이거는 시간적인 관점이고 증명의 길이 자체는 스나크보다 이제 여기 보면 100배 길다. 그러니까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명의 길이는 긴데
이거를 베리파이 하는 시간이 훨씬 짧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페런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스나크를 얘기할 때 어떤 암호학에 기반된 어떤 프로토콜을 따르죠. 근데 이 프로토콜을 따를 때 어떤 그 공유된 값들이 있어요. 약간 어떤 랜덤니스를 사용한다든가 어떤 컨스턴트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버랑 베리파이어가 뭐 각자 생성하든 합의하에 생성을 하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프로토콜이 끝나면 그거를 이제 안전하게 까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걸 까먹어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복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 가짜로 이제 베리파이를 하거나 뭐 그런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크립토그래픽 톡식 웨이스트라고 저희가 칭하는데 그걸 이제 반드시 잊어야 되는 어떤 단점이 있다면 이 스타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티드 셋업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논 인터랙티브한 면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거죠. 프로버 혼자 증명을 다 하고 그 결과를 베리파이한테 넘겨주고 베리파이가 혼자서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 크립토그래픽한 어떤 그 기반이 없고 해시 펑션만 믿는 게 스타크예요. 그래서 이제 크립토그래픽한 거 저희 암호학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통 우리가 스나크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어려운 그 암호학의 문제, 뭐 소인수 분해를 한다던가, 뭐 퍼뮤테이션을 뭐 어떻게 찾는다던가, 뭐 그런 거를 저희가 칭하는데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스타크는 그냥 해시 펑션의 존재성만 가지고 어떤 프로토콜을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해시 펑션은 완벽한 해시 펑션은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컬리전이 일어나지 않는 함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암호학에서 쓰이는 이 해시 펑션은 아주 작은 엡실론의 확률로 그런 컬리전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암호학에서는 해시 펑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좋은 해시 펑션이 존재한다라는 기반을 깔고 가니까 그 최소한의 가정을 그 최소한의 가정만 가지고 이제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스타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장점으로는 저희 포스트 퀀텀 시큐리티라는 게 있는데 뭐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고 지금 뭐 구글이나 뭐 아이온큐나 다른 회사들에서 퀀텀 컴퓨터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퀀텀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계산 속도가 무지무지 빠릅니다. 대신 이제 100%가 아니고 뭐 95%나 이 정도의 확률로 이제 정확도를 보장하는 그런 컴퓨터인 건데 저희 소인수 분해 같은 거 하다 보면 찍어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있죠. 뭐 엄청 작은 엡실론이지만 근데 퀀텀 컴퓨터는 그 찍어 맞추는 거를 10,000번, 20,000번, 뭐 1빌리언, 2빌리언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해서 사실 RSA 기반으로 된 모든 암호학이 퀀텀 컴퓨터로 넘어가면 깨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뭐라 그래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퀀텀 컴퓨터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 모든 암호학 체계, 그러니까 RSA를 기반으로 한 모든 암호학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지금 약간의 대세인 건데 이 스타크는 만약에 진짜로 퀀텀 컴퓨터가 생성이 되더라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해시 펑션 하나이기 때문에 해시 펑션은 뭐 퀀텀 컴퓨터가 와도 깰 수 없다라는 게 해시 펑션의 정의인 거죠. 여기 컬리전 리지스턴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크립토그래픽 그 가정들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가 나타나도 괜찮을 거다라는 한 가지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앞에서 스케일러빌리티 얘기할 때 저 비고 노테이션을 썼죠. 저게 이제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컴퓨테이션 타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뭐 선형이냐 뭐 지수냐 로그냐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사실 현업에서 이거를 사용할 때 컨스턴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돌려서 얘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가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스나크 일반적인 스나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암호학적으로 어려운 문제, 뭐 일립틱 커브를 사용한다든가 퍼뮤테이션을 사용한다든가 뭐 그런 거를 할 때 특히 이 일립틱 커브 페어링을 사용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필드 자체가 이 채 자체가 커야 돼요. 그렇죠? 대충 2에 뭐 256승 뭐 이 정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스타크로 넘어가면 이게 어떠한 필드에서도 다 이론은 작용을 합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그 필드를
각각의 사용하는 서브 프로토콜에 맞게끔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필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 이 필드의 크기가 우리가 어느 세상에서 컴퓨테이션을 진행하느냐에 따른 거니까 작은 필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계산이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P 자체, 이 필드, 여기도 잘렸는데 그 퍼포먼스를 옵티마이즈 하기 위한 필드를 우리가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고르면 일반적인 스타크에 비해서 프루버랑 베리파이어가 뭐 10배에서 2배 정도 빨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뒤에 프로토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점들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씩 더 얘기를 할게요. 혹시 뭐 질문 있나요? 네. 계산이 빠르다. 컴퓨터가 계산하기가 그렇죠. 컴퓨터가 계산하기 빠른 거죠. 네. 그러니까 덧셈, 곱셈 이런 거 저희는 이론적으로는 저 비고 같은 거 생각을 할 때 다 컨스턴트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A 더하기 B 하면은 그냥 뭐 컨스턴트 타임 안에 계산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거니까 어떤 비트,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는 바이너리 하니까 이제 비트의 개수, 그러니까 뭐 비트 n개 더하기 비트 n개를 더하면 오퍼레이션이 n개가 필요하니까 필드가 작아지면 n도 작아지겠죠. 내가 숫자 하나를 표현하는 데 쓰이는 비트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덧셈하는 게 빨라집니다. 물론 에심토티컬리는 똑같죠. 비트가 뭐 n개면 그냥 big of n이니까.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코드를 짜서 구현을 해서 실행을 시킬 때는 n이 중요하죠. 이게 뭐 비트 10개짜리 숫자냐 1000개짜리 숫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필드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면 그럼 이제 스타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타크는 이게 스타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목표인 거고, 사실 처음부터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조금 더 단순화 시킬 건데, 물론 이 그림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레퍼런스들에서 다 차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단순화시키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각각의 단계가 뭘 하는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 과정이 있죠. 일단 이 아리스메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컴퓨테이션을 내가 그냥 연산화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당연히 연산화가 될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푼다라고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거를 컴퓨터에 넣으려면, 컴퓨터는 다 비트로 이루어진 세상이니까 비트들의 연산으로 우리가 이제 변환을 해야겠죠. 근데 그 변환을 하는 방식이 뭐 지난주에도 봤지만 게이트들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덧셈 뺄셈 그리고 뭐 어떤 폴리노미얼을 만들고 뭐 그런 걸로 이제 변환을 한다, 치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저 컴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증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증명이 있으면 그거를 아리스메타이제이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그냥 리니어 프로그램이나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그냥 조건들이 엄청 많죠.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들이 많은 어떤 그 시스템, 연립방정식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걸 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아리스메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준비 과정인 거죠. 그럼 이 준비 과정에서는 프루버랑 베리파이어랑 합의를 해야겠죠. 내가 어떤 문제를 너한테 풀려고 할 건데, 그 문제를 풀 건데 네가 충족시켜야 되는 그 연립방정식들, 그 컨스트레인트들은 이런 거야 라는 거를 둘이 사전에 합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전에 합의하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해시 펑션을 저희가 동의를 해야 되죠. 같은 해시 펑션을 써야 같은 해시 펑션을 써야 이제 언어가 통하니까. 그래서 뭐 이 arithmetic intermediate representation으로 뭐 한다라는 거고. 근데 최종 목적은 뭐냐? 최종 목적은 저희가 증명하려고 하는 스테이트먼트, 그렇죠? 저희가 GK를 한다는 거는 어떠한 명제를 증명한다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 명제를 컴퓨테이션 인테그리티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이 되죠. 이 프로그램이
A라는 프로그램에 X라는 인풋을 넣으면 Y라는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그런데 요 스테이트먼트를 요 스테이트먼트를 바꿔 치환을 시켜줍니다. 그냥 어떠한 다항식의 차수가 낮다라는 걸로 바꿔줘요. 근데 이제 요 과정은 이제 복잡해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그 라그란지 인터폴레이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떤 그 계산 결과가 있으면 그 계산 결과를 이 특정 다항식의 차수가 낮다라는 요 스테이트먼트에 맞추는 거죠. 어떤 계산이 있으면 이걸 맞추는, 실질적으로 그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행위가 있고, 그러면 그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요 이제 SFT의 일환이요. Fast Fourier Transformation의 일환인 엔티티인 거고, 뭐 인버스 엔티티도 있고.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프루버는 할 일이 대충 끝난 거고, 그러면 뭘 하느냐? 크립토그래픽 컴필레이션이라고 이분은 쓰셨는데, 결국은 프루버가 증명을 생성을 해서 베리파이어한테 넘겨주는 작업이고, 베리파이어가 그 증명을 받고 검증하는 것까지 이 크립토그래픽 컴필레이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다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점점 좀 자세히 이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크립토그래픽 컴필레이션의 핵심은 뭐냐? 요 프라이라는 프로토콜인데, 프라이가 뭐의 약자냐? Fast Read Solomon IOP of Proximity에 대한 거고, IOP는 Interactive Oracle Proof의 약자라서 굉장히 긴 어떤 단어들의 약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이 프라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껴있는 이 리드 솔로몬이 뭔지를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IOP를 할 때 폴리노미얼 커미트먼트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봤던 게 이제 KGG 커미트먼트를 봤었죠. 그거랑 다르게 이 스타크는 이 머클 트리를 활용한 폴리노미얼 커미트먼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머클 트리가 뭔지도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타크의 대략의 개요다.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직까지 설명한 게 하나도 없죠. 대충 이런 개요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그럼 이제 빅픽처부터 스몰 픽처까지 제가 작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이 컴포넌트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까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으로 할 거는 이 리드 솔로몬. 그래서 여태까지 한 얘기 다 까먹고 그냥 리드 솔로몬이 뭔지만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리드 솔로몬이 뭐냐? 참고로 여기에 앞으로 나올 몇 개의 슬라이드는 저 리스크 지로라는 데서 그 유튜브에서 그냥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생성한 게 아니고. 그래서 원래 리드 솔로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왼쪽에 앨리스가 있고 오른쪽에 밥이 있죠. 근데 앨리스가 어떠한 메시지를 이제 밥한테 넘겨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넘겨줄 때 채널이 노이지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가 이제 누실이 될 수 있고 뭐 변형이 될 수 있고 내가 보낸 메시지 상태 그대로 전송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밥은 뭐 하죠? 밥은 메시지를 받고 뭔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앨리스한테 말해야 되는데, 사실 밥은 이게 틀린 줄도 모르죠. 그냥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메시지를 애초에 앨리스가 보낼 때 조금 뻥튀기 시켜서 보냅니다. 그래야 중간에 몇 개가 없어져도 밥이 남은 메시지를 보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뭐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 번호 같은 거 보면 마지막 비트는 페리티 bit이죠. 앞에 숫자가 몇 개 틀려도 뒤에 게 그 비트들이 맞는지 검증을 해주는 그런 것처럼, 그게 결국 에러 디텍션이랑 에러 코렉션의 개념인 건데, 결국 앨리스가 메시지를 보낼 때 그냥 플레인하게 보내지 않고 뭔가 페리티 bit 같은 거를 막 추가해서 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저희 컨텍스트에서는 이게 뭐죠? 저희 컨텍스트에서는 앨리스가 프루버고 밥이 베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우리가 그 컴퓨테이션의 어떤 증명을 앨리스가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걸 밥한테 보내서 확인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럼 앨리스가 뭐를 하냐? 이 프루버는 뭐를 하냐면 얘가 이제 어떤 메시지가 있죠. 그럼 내가 앨리스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이제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인데,
얘를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얘를 폴리노미얼로 만들어줘요. 이 폴리노미얼. 그래서 얘가 지금 캐릭터가 10개죠. 그래서 도메인이 0부터 9까지인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가 10개니까 이 10개의 포인트를 인터폴레이트 하면 9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9차 다항식. 그럼 9차 다항식이 나오면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가 n개면 n-1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다항식이 나올 거고 그럼 내가 폴리노미얼이 하나 유니크하게 디파인이 되면 내가 이 폴리노미얼을 보낼 건데 그냥 보내지 않고 뻥튀기 시킵니다. 데이터를 중간에 더 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넣느냐? 이거는 이제 둘이 사전에 합의를 해야겠죠. 어떻게? 원래는 내가 0부터 9까지 포인트 데이터들을 하나씩 넣었다면 사이사이 한 개씩 더 넣습니다. 0과 1 사이에 0.5에 뭐 넣고 1과 2 사이 1.5에 뭔가 넣고 이렇게. 근데 도메인은 내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균등하게 넣지만 이 데이터 포인트들은 유니크하게 디파인이 되죠. 왜냐면 앞에 내가 폴리노미얼을 생성을 할 때 헬로 월드를 보낼 때 데이터 포인트가 10개니까 9차 다항식을 내가 사용을 할 건데 그럼 폴리노미얼이 정해진 상태에서 내가 정의역에 점들을 더 추가하면 그 폴리노미얼 위에 있는 데이터들로 얘가 유니크하게 정해지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내가 보냅니다. 이 밥한테 좀. 그럼 밥은 이런 데이터를 받겠죠. 그래서 이게 앨리스가 하는 전부다. 그래서 어쨌든 앨리스는 데이터를 가지고 폴리노미얼을 만든 다음에 그 폴리노미얼을 기반으로 더 큰 도메인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뻥튀기 시켜서 그거를 밥한테 던져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밥은 뭐합니까? 우리 베리파이어는 그 어쨌든 긴 메시지를 받겠죠? 그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걔를 인터폴레이트를 해요. 그러면 지금은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20개니까 내가 임의의 데이터 포인트 20개를 받고 인터폴레이트를 하면 19차 방정식이 나와야겠죠. 19차 다항식이. 그래서 얘가 디그리를 체크하는데 얘 데이터 받은 데이터로 인터폴레이트한 다항식이 차수가 낮아. 그렇죠? 내가 데이터 포인트 20개 받았으니까 당연히 차수가 20원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9차 방정식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뭔가 밸리드한 데이터야 라고 밥이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좋은 거다. 진짜 저 메시지를 앨리스가 나한테 보내려고 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방금 제대로 설명했나? 그러니까 차수가 예상하던 차수보다 훨씬 차수가 낮으면 괜찮은 거고 차수가 높다 싶으면 그러면 뭔가 이상한 그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폐기하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래 데이터를 이제 복귀를 시키려고 하거나 그거를 이제 밥이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리드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QR 코드의 기본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QR 코드 할 때 QR 코드가 그냥 제로원 매트릭스 행렬이거든요. 근데 핸드폰 카메라로 그 QR 코드를 스캔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까만 거 하얀 거 까만 거 하얀 거를 그 카메라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인식을 했는데 사실 내가 모든 걸 다 인식할 필요 없죠. 어차피 폴리노미얼 인터폴레이트를 해서 디그리가 낮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거면 데이터 포인트가 20개지만 사실 내가 4개 날리고 뭐 16개나 뭐 12개만 가지고 인터폴레이트 했는데 적당히 낮은 게 나왔어. 라는 건 그 베리피케이션만 해도 이 데이터가 적당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겠죠. 그래서 그게 QR 코드의 기본이다. 괜찮습니까? 우리 리드 솔로몬. 그래서 리드 솔로몬 자체는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프루버랑 베리파이어의 그거 그림을 가져온 건데 그렇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죠? 이 리드 솔로몬을 이해를 했는데 이게 프라이랑 어떻게 연결되냐 그렇죠? 이게 어떻게 우리의 GK 프루프에 녹아드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 만약에 그게 납득이 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질문들이 더 있죠. 이 폴리노미얼 F를 어떻게 만들지 그렇죠? 인터폴레이션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라그란지 인터폴레이션을 썼는데 뭐 다른 인터폴레이션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이밸류에이트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빠르게 이벨리에이트 하고 싶죠. 어쨌든 우리가 연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빨리 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고, 그리고 여기 라저 도메인이 있는데 데이터 포인트가 10개면 당연히 이제 9차 방정식이 나올 건데 9차 다항식이 나오는데 내가 몇 배 뻥튀기를 해서 얘를 이제 보낼 거냐에 대한 질문도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지로 날리지로 우리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리드 솔루몬 자체는 지로 날리지가 아니죠. 왜냐면 내가 데이터 포인트 앨리스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 포인트가 헬로 월드인데 헬로 월드 뿐만 아니고 중간에 막 다른 데이터 포인트를 넣어서 보내는 거니까 얘가 지로 날리지가 이 상태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요 개요랑 이제 어떻게 껴맞춰지느냐. 첫 번째는 이 리드 솔루몬 자체가 위에 말한 준비 과정이 끝나면 그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아리스메타이제이션에서 뭐 저를 믿고 아리스메타이제이션이 하는 게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스테이트먼트를 그냥 특정 다항식의 차수가 낮다라는 걸로 변환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 특정 다항식의 차수가 낮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이 리드 솔로몬을 가지고 증명합니다. 왜? 리드 솔로몬이 하는 게 그거니까. 그렇죠? 여기에 보면 그냥 차수가 낮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거니까 리드 솔로몬을 차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이 다항식 F랑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면 다항식을 어떻게 인터폴레이트를 할 것이며 내가 다항식을 갖고 있어도 그걸 어떻게 중간점들을 계산을 해낼 거냐라는 것도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그게 요 엔티티, INTT라는 거고. 그러면 다음 질문, 이 라저 도메인 우리가 데이터를 뻥튀기 해서 보낼 건데 어떻게 뻥튀기 할지 이런 거는 이제 인터폴레이션,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아니고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설명할 때 제가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거를 지로날리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질문은 이 머클트리를 사용하면 지로날리지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개요를 조금 더 분해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 프라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드 솔로몬 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확장해도 되죠? 네, 질문. 네. 혹시 저 디그리틱 할때 당시 뭐 그쵸 나도 저거는 서로 동의가 둘이 같이 동의가 돼 있는 상태여야 할 거죠. 프로그램 해요. 그거는 이 프라이라는 프로토콜을 보면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할지. 네. 네. 보고 만약에 이해 안 되면 다시 질문해 주세요. 네. 다른 질문 있나요? 잘하시는 음. 다음 배뭐 궁금한. 자, 그래서 이 프라이가 하는 게 저거죠. 그러니까 리드 솔로몬 자체가 특정 다항식의 차수가 낮다라는 걸 해결해 주는 문제니까 프라이가 저거를 머클트리를 사용해서 이제 해결을 해줄 건데,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고. 자,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죠. 이제 처음부터 맞는 걸 딱 설명하면 왜 그런지 모르니까 이제 틀린 내용을 제가 짜자자작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프루버가 그냥 폴리노미얼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가 베리파이어가 폴리노미얼 차수를 그냥 확인을 합니다. 그 낮은지 안 낮은지. 자, 그럼 이제 문제들이 뭐가 있죠? 첫 번째, 지로 달리지가 아니다. 그렇죠? 그냥 다항식 자체를 보내버렸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프루버가 데이터를 보내는 게 폴리노미얼 저 F라는 다항식을 보내버리는 거니까 데이터 포인트를 그 다항식 F의 차수가 D라고 하면 내가 D개의 포인트를 보내는 거죠. 근데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뭐 리니어 하니까 안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적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베리파이어 측면에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내가 어떤 폴리노미얼을 받았어. 근데 이거를 진짜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형태로 받으면 그럼 내가 최고차항의 x의 지수가 2네. 그러니까 2가 차수야 라는 걸 내가 알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앞에 있던 리드 솔로몬 알고리즘을 보면 그냥 데이터 포인트들을 보내는 거죠. 그럼 내가 데이터 포인트를 뭐 10개, 그러니까 뻥튀기 된 데이터 포인트를 내가 받는 건데 결국 인터폴레이션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D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인터폴레이트를 해서 그 인터폴레이트 된 다항식의 차수가 몇이냐를 확인하는데 D로그 D 타임이 걸려요. 이게 그 INTT 혹은 NTT의 러닝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INTT의 소요 시간이 D로그 D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최악입니다. 그렇죠? 제로 널리지도 아니고 프로버가 데이터 포인트도 너무 많이 보내고 베리파이어가 데이터 포인트를 받아서 검증하는데도 오래 걸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방식이 있느냐? 머클 트리를 우리가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아니면 1주차 때인가 머클 트리의 대략의 개념에 대해서만 배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머클 트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폴리노미얼을 보내는 거 대신에 머클 트리에 루트만 보낼 거예요. 대가리만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그러면 그 머리가 그 루트가 폴리노미얼을 레프레젠트를 해야겠죠. 그래야 내가 보낸 거니까. 근데 이 머클 트리가 뭐였죠? 머클 트리가 이제 어떤 리프들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고, 그렇죠? 폴리노미얼의 이밸류에이션 값들이고,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애초에 동의한 그 해시 펑션에 이 두 개를 넣어서 새로운 해시 값을 만들죠. 그거를 패런토로 만드는 과정이고, 그냥 이거를 리커시브하게 계속 하는 거죠. 두 개 해시에서 해시 값을 여기 넣고, 두 개 넣어서 해시 값 여기 넣고, 얘도 해시 값이고 요 해시 값을 다시 나의 해시 펑션에 넣어서 다시 해시 값을 만들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루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머클 트리가 이 폴리노미얼의 이 이밸류에이션 포인트들을 대표를 하겠죠. 그래서 위에 최종적인 저 루트 해시값만 내가 보냅니다. 그러면 프로버 입장에서 데이터를 하나만 보내죠. 그렇죠? 루트의 해시값만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는 게 그냥 컨스턴트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내가 big of d 데이터였는데 데이터를 이제 컨스턴트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요되는 시간이랑 연관된 거고. 그러면 이 프로버가 이 머클 트리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예요? 리니어한 거죠. 왜냐면은 이 머클 트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지고 내가 두 개 해시 하는 거니까 해시를 하나 할 때마다 이 브랜치가 하나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결국 데이터 포인트 개수만큼 해시를 해야 위에 머리가 나옵니다. 루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폴리노미얼 하나를 머클 트리 혹은 머클 루트를 얻는 데는 그냥 리니어한 만큼 시간이 걸린다. 자, 그러면 베리파이어 입장에서 이 머클 트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머클 트리를 받았다는 게 루트의 해시만 내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프로버가 폴리노미얼에 커미트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 루트의 해시만 가지고 그 베리파이어가 어떤 값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베리파이어가 뭐 z라는 값을 확인을 한다고 합시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z가 4인 거죠. 그래서 베리파이어가 프로버한테 f4의 값을 알려줘라고 하면 프로버가 어떤 값을 돌려주겠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확인을 해야죠. 거짓말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거짓말한 거를 내가 어떻게 확인했냐? 이 머클 루트를 가지고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확인할 수 없는데 이 프로버한테 내가 F4의 값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F4를 확인하기 위한 다른 값들도 보내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버가 이 어센티케이션 패스라는 거에 값들을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게 베리파이어가 확인하고 싶은 게 F4인 거죠. 근데 그쪽에서 이제 프로버가 F4를 보냈어. 근데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 머클 루트, 이 루트의 해시 값을 가지고 내가 F4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 경로 위에 있는 다른 모든 해시 값들도 보내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리파이어가 뭐 하는 거예요? 베리파이어가 이 해시 값 두 개를 받으니까 이 두 개를 해시시키고, 왜냐면 해시 펑션은 우리 태초에 합의를 했으니까 두 개를 해시해서 이 값을 얻고, 얘랑 또 해시해서 얘를 확인하고, 얘랑 또 해시하면 최종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값이랑 프로버가 나한테 보내준 그 머클 루트랑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총 연사 3번, 지금은 해시 3번. 4번이죠. 왜냐면 3번 그렇죠.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 가지고 확인한다. 그래서 루트랑 해시 값이 맞으면 네가 나한테 보내준 F4의 값이 맞구나라고 내가 검증을 하는 거고, 틀리면 너 거짓말했구나 하고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베리파이어가
특정한 값을 확인하는데 드는 시간은 로그 D 타임이죠. 왜냐면 이 머클 루트가 이 트리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 하이트가 이 높이가 로그 D겠죠. 이 밑에 리프 개수의 로그니까. 근데 이 베리파이어가 하는 계산은 그냥 이 해시, 이 해시, 이 해시니까 한 레이어마다 해시를 하나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로그 D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그럼 이거의 최고 장점은 뭐예요? 물론 프루버가 보내는 데이터도 적고 베리파이어가 원래는 D 로그 D만큼 해야 되는데 로그 D만큼만 하면 되니까 더 빠르죠. 네, 최고의 장점은 뭐다? 지로 날리지죠. 폴리노미얼 자체를 모르죠. 그 베리파이어가. 그렇죠. 이 해시 값만 알고 있죠. 해시 펑션은 태초에 동의를 한 거고. 물론 이제 베리파이어가 욕심이 나서 이 모든 값을 다 쿼리 해가지고 폴리노미얼 알아낼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방법 2라고 생각하면 된다. 질문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질문을 제가 하죠. 이 폴리노미얼, 그렇죠? 이 폴리노미얼 나타내는 이 머클 트리가 차수가 낮은 건 어떻게 확인하죠? 원래 방법 1에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어떤 방식의 차수가 낮다라고 하고 싶어서 방법 1에서는 폴리노미얼 자체를 보내주니까 내가 차수를 확인하거나 받은 데이터 포인트를 인터폴레이트해서 나온 방식의 차수를 확인하거나 했는데, 얘는 내가 하나의 함수값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쟤랑은 사실 다른 러닝 타임인 거지. 얘는 값 하나를 확인하는 러닝 타임, 얘는 폴리노미얼 자체의 디그리를 확인하는 러닝 타임. 근데 얘가 그 데이터 포인트를 내가 D개 받았으면 얘가 데이터 포인트 몇 개 받더라도 걔의 차수가 D보다 같거나 작다를 확인하는데 몇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필요해요? 몇 개 필요합니까? D 플러스 1개. 뭐 어쨌든 D개 필요하죠. 왜냐면 내가 최소한 D 플러스 1개는 확인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D 플러스 1개를 확인하면 여러분이 믿나요? 안 믿죠? 뭔가 조금 더 확인해야겠죠? 그럼 어쨌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한 컨스턴트 타임 D개, 뭐 한 1.5D나 2D나 어쨌든 리니어하게 많이 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 폴리노미얼이 차수가 D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걸 확인을 하려면 내가 데이터 포인트 하나를 확인하는 이 작업을 어차피 컨스턴트 타임 D만큼 해야 돼. 그러면 얘 곱하기 C 곱하기 D죠? 그러면 어차피 D 로그 D야. 그러니까 사실 얘랑 똑같습니다. 그냥 얘는 D로 날리지인 거. 그리고 프루버가 베리파이어한테 보낼 때 데이터를 그냥 컨스턴트만큼 보내면 된다 라는 거 있지. 사실 러닝 타임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프라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프라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펜으로 잠깐 휘갈긴 거 하나 있죠. 그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처음에 프루버가 어떤 그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여기 머클 루트를 만들어서 베리파이어한테 보내요. 근데 베리파이어가 보더니 너무 커. 그렇죠? 네가 나한테 데이터 포인트를 100개 보냈어. 근데 내가 그거의 폴리노미얼이 뭐 디그리가 20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데 너무 기니까 베리파이어가 어떤 랜덤 배류를 보냅니다. 정말 그냥 필드에서 엘리멘트 아무거나 붙잡은 다음에 다시 프로버한테 던져줘요. 그러면 프로버가 그 랜덤 밸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지만 그 데이터 포인트들을 개수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절반으로 줄여서 새로운 폴리노미얼을 만들어서 그 폴리노미얼의 머클 루트를 보내죠. 근데 이걸 보냈는데 그래도 너무 크다라고 베리파이어가 생각을 하면 랜덤 밸류를 또 받아서 또 보내요. 그러면 프루버는 랜덤 밸류를 받아서 데이터 포인트를 또 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 언젠가 데이터 포인트가 처음에 뭐 128개 있다가 그 다음 64개 있다가 32개, 16개, 8개, 4개, 2개 갔다가 마지막에 1개가 남겠죠? 그러면 그 1개를 보냅니다. 근데 걔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낸다? 여기 지금 단어가 다르죠? 루트가 아니고 리프를 보낸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베리파이어한테 이게 리프야, 끝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리프를 받은 베리파이어가 네가 데이터 포인트를
반으로 계속 접어가지고 마지막에 결국 한 개가 남았네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베리파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라이의 내용이고 이제 당연히 질문들이 있죠. 이 프루버가 이 데이터 포인트를 어떻게 반으로 접느냐, 그리고 어떠한 랜덤 밸류를 보내느냐, 그리고 베리파이어가 이 리프를 마지막에 받고 나면 어떻게 디그리가 낮은지 검증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시간이 어떻게 되지?